어린 시절부터 비염이 심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알러지약을 써왔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탈모가 와요. 이유는 똑같아요. 자가면역질. 요즘 들어서 점점 많아지거든요. 알러지 질환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의미가 몸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때렸을 때 말 안 하는 것보다 과잉 반응을 하는 게 건강한 상태인데 우리가 건강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다 보니까 병해진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던 분들이 알러지가 사라졌을 때 이유가 달라진 게 없으면 절대로 좋은 반응을 보시는 것보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봐야겠지만 아토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아토피와 건선 중에 한다면 아토피에 조금 더 가까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 치료해보면 이 영상 같은 거를 찍으면서 제가 좀 감사하면서도 좀 곤란한 게 저도 처음 보는 질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최근 환자분들 예를 들면 알러지 약을 정말 평생 드셔오신 분인데 예를 들면 갑자기 그게 증상이 눈으로 와요. 눈이 갑자기 망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유가 없다.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비염이 심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알러지약을 써왔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탈모가 와요. 원형 탈모가 와요. 이유는 똑같아요.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요즘 들어서 점점 많아지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알러지 질환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의미가 몸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때렸을 때 말 안 하는 것보다 과잉 반응을 하는 게 건강한 상태인데 그 건강함을 우리가 건강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서 누르다 보니까 병해진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증상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있던 분들이 알러지가 사라졌을 때 이유가 달라진 게 없으면 절대로 좋은 반응을 보시는 것보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진은 이런 아토피나 건성 같은 진단명이 아니고 그냥 그 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성 습진이 그냥 아토피라고 보시면 습진은 질병 상태를, 병변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진단명이 아닙니다. 습진이 만성 습진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토피고 크게 일어나는 습진이 뭐 피부염 같은 것들입니다. 백반증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100% 자가면역 질환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것들은 조금 더 알러지 패턴에 가까운데요. 성인에서 나타나는 백반증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거의가. 대다수가.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도 많이 동반되고요.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많이 동반됐던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백반증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의심하는 질환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기전을 찾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파킨슨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자가면역 기전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어떤 항체가 보여야 된다는 거 하나랑 항체가 없다면 그 해당 병변 부위에 면역세포들이 과다하게 침착된 패턴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병의 핵심 주체가 면역세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조직학적으로 보고, 물론 조직검사를 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론병이 특화된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부르는 이유는 크론병의 장 조직들을 관찰해보면 면역세포의 침윤이 보이고 모든 크론병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동일한 패턴인 항체가 발견은 되고 있다 보니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를 하지만 항체가 발견되진 않는 질환입니다. 파킨슨은 이제 항체가 조금씩 찾아지고는 있는데 결국은 뇌의 어떤 특정 신경 수용체를 공격하는 항체가 발견이 되고 있어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 편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을 어떻게 받아보냐 하면 쉽습니다. 면역계가 미쳐버려서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않고 때리는데 그 때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치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퇴행성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 또는 혈관성 염증 질환으로 보시면 되고 퇴행성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보다는 치유 반응은 굳이 말한다면 아토피에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패턴이 안정적인 천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알러지 질환이고요. 알레르기성 질환이라 면역 항진 질환이고 폐섬유화도 이제 대표적으로 원래는
폐섬유화를 크게 나눠보면 특발성 폐섬유화증 또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섬유화증으로 크게 나뉘었는데,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섬유화가 자가면역 질환이고, 특발성은 말 그대로 특발성, 이유를 모른다, 이디오패틱이라는 의미인데, 그거의 원인도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다 폐섬유화증은 자가면역 질환에 많이 가까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항체가 발견되지는 않아서, 근데 그 폐 조직을 검사해 봤을 때 면역세포의 침입,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용어인 뭐 CD8, CD4 같은 어떤 특정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패턴들이 보여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섬유증은 저희가 여기서 환자분들 많이 뵙는데요. 치료를 해보면 특발성이라고 진단받았던 분들 중에 회복된 사례들이 글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통해서 특발성 폐섬유증이 자가면역 질환 패턴으로 회복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이 치료를 끊는 분이 계신데 비슷하게 자가면역 질환은 6개월, 9개월 정도의 자가면역 질환 패턴을 그대로 쓰면서 최종적으로는 병원에서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해서 섬유증 약을 원래 평생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다 끊고 최근에 3년 전에 오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발성이라는 말이 워낙 광범위한 걸 포함하다 보니까 모든 폐섬유증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지만 대다수가 자가면역 질환이고, 결국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을 자가면역 질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강의에도 저는 예전에는 아토피를 자가면역 질환으로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가면역 질환을 그러지? 너무 그냥 단순한 알러지인데 알러지 원인 없으면 사라지고 들어오면 또 생기는 건데 했는데, 최근 환자분들을 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꼬아서 자가면역 질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 시작할 때 피부랑은 좀 나는데, 피부도 아까 제가 얘기드린 색소 칭찬이 된 부분들 중에 아예 변해버린 부분은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연결되는데요. 섬유화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돼서, 섬유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흉터거든요. 상처가 흉터가 생겨서 이미 굳어버린 부분은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폐섬유증의 치료 목표는 일단 1차는 약물을 쓰지 않고도 진행을 멈추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그 이후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라는 게, 사례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폐 기능이 좋아지고 섬유화가 좋아졌대요.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좀 흉터가 있는데 흉터가 갑자기 돌아오진 않거든요. 아무 자극을 안 해도 흉터는 흉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폐섬유화라고 진단했을 때 폐를 떼어본 게 아니라 CT나 엑스레이 같은 형태로 외부에서 봤을 때 섬유화처럼 보이는 패턴, 침입이 되어 있고 면역티가 침입되어 있는 거에 하얗고 뿌옇고 이런 양상들이나 염증이 오래된 게 섬유화처럼 보이는 패턴이었던 건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조직학적으로 정말 섬유화가 되는 게 돌아오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는 저는 보고 사례들도 보지만 답을 드려야 되면 회복은 사실 쉽지는 않다. 진행을 안 하는 게 목표다.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일부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혈액에서 나타나는 만행성,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만행성, 내가 생각한 음식물들의 만행성들을 종합해서 내 몸이 뭘 싫어하는지 저는 찾아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항원들을 이런 것들을 드시면 몸이 힘들 거예요 알려드리면 그걸 찾아서 제거하시면 되고, 거의 비용도 아깝고, 예를 들면 난 시간 여유 없다 하면 몸으로 실험해볼 수 있죠. 실험이라는 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100% 제거를 한 다음에 하나씩 먹어보는 겁니다. 아예 식사를 뭐 한 달, 일주일 아예 금식을 해서 뭐 완전히 비우고요. 물만 드시고 쌀밥만 드시는 형태로 뭐 완전히 비워놨다가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반응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알러지 원인 찾는 시도들을 자율치유 또는 뭐 치료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더 힘들죠. 언제 그걸 다 찾겠어요. 저희가 지금 표준화해놓은 분류 기준을 따라서 이탈리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 알려드리는 게 저희 노하우죠. 저희 특화라는 것이죠.